미중 전략 경쟁과 한반도 두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장면을 볼 시간인데요. 먼저 그림을 보겠습니다. 배가 한쪽 보이는데 오래된 사진입니다. 1964년 사진이고요. 미국 구축함 매덕스 함입니다. 베트남 통킹만, 베트남전과 관련한 거죠. 베트남전이 확대되는 가장 중요한 전기가 되는 사건이 통킹만 사건이었는데 그 주인공입니다. 미중 관계 다섯 번째 장면, 베트남전에 대한 얘기인데요. 베트남전은 1955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1964년 8월 2일 통킹만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미군은 초기에는 거의 관여를 안 했고 1960년대가 넘어서도 대규모 파견은 없었습니다. 그랬다가 이 통킹만 사건이 발생해서 대규모 파견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1964년 10월 16일에 중국이 핵실험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있고요. 베트남 전쟁에서 1960년 통킹만 사건 이후에 이제 미국이 대규모 병력 파견을 하는데 중국은 파견을 하지 않았습니다. 병력 파견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비밀리에 방공부대, 그 다음에 공병부대를 비밀리에 파견을 해서 또 훈련 교관들, 훈련 프로그램을 좀 운영하긴 했지만 대규모 전투병력은 파견하지 않았고 공식적으로 중국은 베트남전에 참전하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1965년에 마오쩌둥이 어떤 인터뷰를 했는데 베트남전에 파병할 계획이 없다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영토에 미군이 진입하지 않으면 미군과 싸울 의사도 없다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미군에 대해서 좀 겁을 냈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한국전의 경험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마오쩌둥이 베트남전에 개입하지 않은 것은 이 당시에 베트남이 소련의 지원을 중심으로 해서 군사작전을 하는 북베트남이죠. 베트남의 북베트남이 공산 진영이었으니까요. 북베트남이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군사작전을 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좀 뜨악했던 상황이죠. 그런데 이 중국 영토에 미군이 진입하지 않으면 이 말이 재밌는 게 미군은 베트남 남부, 남베트남 쪽에서 군사작전을 했고 북베트남 쪽으로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중국 국경선까지는 뭐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도 중국 영토에 진입하지 않으면이라고 하니까 미군과 싸울 요소가 진짜 없었던 것이죠. 1975년에 베트남에서 미군이 철수하면서 이제 베트남전이 끝나는데 미군은 그때까지 북베트남 지역으로는 진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배경 중에 하나로 한반도에서 그 중공군이죠. 그 당시에 중공군하고 너무 싸움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기억 때문에 중국하고는 정면 충돌, 직접 충돌을 하는 것은 안 되겠다. 이런 어떤 공감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북베트남 지역으로 진입하지 않았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 아까 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 한국전 때 미군이 38선 이북으로 진격을 했고 그 다음날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을 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생각하는 마지노 레드 라인을 넘어가면 중국이 개입을 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베트남 전면에서는 이제 북베트남 지역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러면 중국은 개입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장면입니다. 여섯 번째 장면이죠. 이거는 미국과 중국의 화해. 영어 표현으로는 라프로시망 이런 표현을 씁니다. 미국과 이게 1972년 2월 달이죠. 이 장면이 미중 관계를 결정적으로 돌려놓은 전환이 되는 이 순간이 바로 이 두 사람의 악수가 되겠습니다.
1968년부터 미중 화해, 미중 대탕트가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리처드 닉슨이 당선되거든요. 이제 리처드 닉슨 당선이 돼서 닉슨 독트린 발표하는데 이 상황에서 소련과 중국이 정면 충돌을 하게 됩니다. 전쟁 상황입니다. 이거는 1969년 3월 2일에 전바오따오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흑룡강성, 만주 동북쪽 흑룡강성의 소련과의 국경지대에 있는 섬입니다. 섬이 크지는 않다고 하는데요. 여기를 소련과 중국이 서로가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상황이 이어졌던 겁니다. 그런 상황이 이어졌다가 여기에서 결국에는 이제 소련과 중국의 경비병들이 국경 수비대원들이 서로 처음에는 뭐 목봉을 가지고 싸우다가 이제 총, 뭐 장갑차 이런 것들이 동원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천 명 규모의 병력이 동원된 전쟁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11월에 이제 수습이 되는데 어쨌거나 중국과 소련이 전쟁까지 했다는 점, 전면전은 아니지만 아주 심각한 전쟁을 했다는 점, 그게 69년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69년에 이제 닉슨 독트린이 발표가 되죠. 닉슨 독트린은 닉슨 대통령이 69년 7월 25일에 괌을 여행하는 일정이 있을 때 발표한 건데, 아시아 국가들의 방위는 아시아 국가들 스스로 하는 것이고, 미국의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아시아 국가들이 자주국방을 좀 잘 해봐라. 이런 이제 취지의 독트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군사적 지원에 완전히 매여 있던 한국, 뭐 일본도 그렇고요. 한국도 그렇고 타이완, 베트남 여기가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런 상황이 이제 닉슨 독트린에서 비롯된 겁니다. 1970년 10월에 닉슨이 중국과의 직접 대화 또는 수교까지 염두에 두고 대화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파키스탄 대통령과 루마니아 대통령을 잇따라 만나는 계기에 그 두 대통령에게 부탁을 합니다. 비밀리에. 중국과 소통하고 싶은데 비밀 연락관이 돼달라. 연락 채널이 돼달라. 그래서 그 파키스탄 대통령하고 루마니아 대통령이 그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과 루마니아 대통령의 도움으로 미국과 중국이 진지한 소통이 시작이 됐고요. 이런 거를 계기로 해서 1971년 7월에 키신저 보좌관이 비밀리에 베이징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 1972년 2월 21일에 닉슨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마오쩌둥과 회담하고 아까 보신 그런 악수 장면을 연출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 한국하고도 우리나라하고도 관련이 있는 게 있는데 이제 키신저 보좌관이 베이징에 가서 만난 사람은 이제 뭐 조우언라이였습니다. 외무장관을 오랫동안 했고 조우언라이와 만나서 이제談판을 하는데 조우언라이는 그때 키신저랑 만나기 전에 이미 북한에 통보를 했습니다. 비밀리에 통보를 해가지고 미국하고 진지한 대화를 할 텐데 혹시 할 말이 있느냐? 할 말이 있으면은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북한 김일성이 그 말을 듣고 일단은 대화하면 안 된다라고 반대를 했는데 뭐 마오쩌둥이 결정한 상황이니까 어쩔 수가 없었고 그래서 대화를 한다면 10가지의 요청 사항이 있으니까 요구 사항이 있으니까 이거 관찰해 달라. 그 중에 하나가 주한미군 철수였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된다. 이것을 미국에게 요구해서 받아들여지면 좋겠다. 이게 김일성의 요구 사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키신저와 그 조우언라이의 회담에서 이게 거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키신저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한국에 주둔한 미군을 철수를 하게 되면 형식 논리상 또 실질적인 논리상 일본에 주둔한 미군도 철수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일본에 있는 미군이 주한 미군의 후방 기지 역할을 한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주한미군을 철수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역으로 물어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우 언라이가 기본적으로 주한미군 철수가 우리의 입장이지만 일본 주일 미군도 철수하고 그 결과 일본이 재무장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일본의 재무장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고려를 해야 된다. 일본의 재무장은 안 된다. 이게 조우 언라이의 이제 발언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이 절충을 했습니다. 어떻게 절충을 했느냐? 그 당시 한국에 있던 미군이 7사단과 2사단, 2개 사단이고 이제 8군의 다른 요소들이 많아서 한 7만 명 정도 있었는데 이것을 그 7사단을 철수시켜서 거의 절반 정도로 줄이는 거죠. 그런 쪽으로 타협을 받던 겁니다. 구체적으로 타협한 건 아닌데 사실 미국은 이미 철수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닉슨 대통령 진입 이후에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검토를 하던 상황인데 중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그렇게 결정이 났고 그 뒤에 7사단 철수가 이루어졌죠. 그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에게는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철수 결정을 발표를 해버려서 한국 박정희 대통령이 노발대발을 했고 그게 1970년대 우리나라 율곡사업, 자주국방 사업의 발단이 된다.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닉슨 대통령의 등장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국제정치, 국제질서 전체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미중 화해가 이루어졌는데 미중 수교가 곧바로 이루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뭐 미국도 국내 정치 상황이 있고 중국도 이제 국내 정치 상황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냥 서로 연락 주재원문을 교환하는 정도였는데 이것이 전면적으로 국교 수립이 된 것은 여기에 보시는 덩샤오핑과 카터 대통령 여기 닉슨이 있으니까 전 대통령 자격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은데요. 덩샤오핑의 등장이 미중 관계에 한 번 더 격상을 하는 미중 관계를 한 번 더 격상시켜서 평화적 공존으로 가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1979년에 덩샤오핑이 중국의 최고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한 그런 사진입니다. 국교 수립이 됐죠. 자, 1978년 12월에 덩샤오핑이 중국의 권력을 장악합니다. 원래는 화거펑 주석이 뭐 마오쩌둥 시대를 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혼란기를 지나서 최고 지도자가 되는 걸로 돼 있었는데 덩샤오핑이 권력 투쟁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을 해버린 거죠. 그런데 덩샤오핑은 개혁 개방을 추진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덩샤오핑이 실용주의자였는데 그 마오쩌둥이 추진한 문화혁명 10년 동안의 폐해, 그다음에 그 이전에 있었던 대약진 운동의 폐해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실망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1978년 12월 권력 장악, 이제 집권과 동시에 개혁 개방을 추진하는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1979년에 1월에 미국과 중국이 공식 수교를 하고 이해 10월에 덩샤오핑이 미국을 방문해서 정말 웃으면서 악수하고 서로가 교류하는 최고 지도자가 교류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1979년 11월에는 미국 국방차관보가 미국과 중국의 군사협력 방안을 검토하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역사를 전환하는 특이한 사건이 납니다. 1979년 12월 29일입니다.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미국도 놀라고 중국도 놀란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중국과 소련은 이때는 이제 관계가 많이 호전이 됐지만 여전히 갈등 관계가 있었는데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해서 영향력을 확대를 하게 됐을 때 미국과 중국 모두가 불편하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갑자기 소련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협력을 시작한 겁니다. 군사협력과 정보 분야에서의 협력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결단이 있었지만 또 소련의 아프간 침공이라고 하는 사건이 겹치면서 미국과 중국의 협력 관계가 훨씬 더 예상보다 빨리 강하게 진행이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982년 8월 15일에는 중국과 미국이 도저히 해결하지 못했던 대만 문제, 그 중에 하나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중국이 묵인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1984년에는 레이건 대통령이 다시 한번 미국 대통령으로서 베이징을 방문하면서 미중 관계가 정점으로 치닫는 상황으로 가죠. 그런데 이것이 1989년에 갑자기 중단이 되거나 어떤 뭐 일시적인 중단 사태가 벌어지는데 바로 천안문 사태입니다. 여기에서 부분적으로 미중 관계가 냉각이 되는데 1982년, 84년 이 근처로 해가지고 미국의 어떤 중국의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미중 관계를 돈독하게 해서 소련을 견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중국 중시파가 의견이 있고, 그렇지 않다, 중국이 커지면 더 무섭다, 중국을 경계해야 된다, 그 경계파가 있었고, 이 두 파가 있었는데 이 천안문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제 중국에 대한 경계론이 조금 더 이제 우위에 서게 되는 상황이고요. 미중 관계가 그래서 일시적으로 냉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미중 관계가 냉각이 된 상태가 악화되거나 부정적인 쪽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집니다. 이것이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 장점인 추석인데 두 사람이 2001년에 악수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때가 또 다른 정점을 돌파한, 미중 관계에서 또 다른 정점을 돌파한 상황인데요. 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관계가 이제 위기에 처한 게 1999년이었습니다. 1999년 5월에 6.5 주재 중국 대사관에 나토 소속 미군 전투기였던 것 같아요. 전투기가 중국 대사관에다가 폭격을 해버린 겁니다. 중국 대사관에 폭격을 했는데 이게 중국 대사관인지 알고 폭격한 게 아니고 그 당시 6.5에 대한 공습 작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6.5의 중요한 군사 시설이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중국 대사관에 폭격을 했고 그 결과 중국 외교관들 몇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겨우 풀었는데 2001년 4월 2년 뒤에 또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이난섬 불시착 사건인데, 하이난 섬은 베트남 쪽에 있는 중국의 섬이죠. 그 섬 인근에서 미국 그 정찰기죠. 미국 정찰기가 남중국해 근처에서 이제 정찰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중국 전투기가 와가지고 이 미군 정찰기를 강제적으로 착륙을 시켜버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공중에서 서로 이제 갈등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시착을 하는데 그때의 이 문제가 이 미중 간에 해결하기가 어려웠던 게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막 취임했기 때문입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공산주의 세력에 대해서는 강하게 하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그때까지는 굉장히 그랬었는데 하이난섬 불시착 사건이 갑자기 벌어지면서 이제 약간 멈칫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좀 사과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수습이 됐지만 미중 간에는 이제 계속해서 긴장이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2001년 9월 11일 또 역사의 전환점이 또 벌어집니다. 9.11 테러 사건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부시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9.11 테러가 나니까 테러와의 전쟁
캠페인을 하면서 돌파를 하려고 한 거죠. 부시 대통령이. 그러니까 중국이 갑자기 테러와의 전쟁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중국이 이렇게 동참을 하는 이유는 중국 내에도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이슬람 교도들이 중국 베이징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중국으로부터 분리해서 별도의 국가를 세우려고 하는 세력도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이 이때 9.11 테러를 일으킨 세력이 이슬람 세력이니까 중국 내에 분리주의자도 이슬람이니까 미국의 그 테러와의 전쟁에 협조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쩌민 주석이 부시 대통령에 대해서 적극 협력하는 입장을 발표를 하고 부시 대통령이 드디어 중국과의 협력을 쪽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2002년 3월에는 베이징을 방문을 했고 부시 대통령이 그러니까 집권할 때는 강경 정책이었는데 9.11 테러 이후에 그러니까 하이남선 불시착 이후에 조금 좋아졌다가 테러 발생 이후에 전면적으로 협력으로 돌아섰습니다.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강조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2003년 3월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는데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중국이 미국의 첨단 군사력이 저렇게 위대한지를 처음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중국이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했다고 하고요. 어쨌거나 그런 거는 내부적인 거고 2003년에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육자회담을 중국이 주재하면서 중국이 미국과의 협력을 더욱더 가속화하고요. 2008년에는 부시 대통령이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도 참석하면서 미국과 중국은 정치적으로도 잘 돼 있고 WTO 가입 이후에 발생한 국제 분업도 이 조지 W 부시 대통령 집권 기간에 긍정적으로 흘러갔습니다. 이 장면이 그 다음 장면입니다. 9번째 장면인데 이 사진이 2009년, 2010년 어느 행사에서 찍은 건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후진타오 주석에게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는 장면이고 꼭 이 악수 인사보다도 오바마 대통령은 이때 2007년에서 시작돼서 2008년, 2009년까지 이어진 금융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중국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던 때였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미국인들이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고개를 숙게 되냐, 손을 내밀게 되냐 불만이 있었는데 이 사진 때문에 더욱더 화가 났다 그러죠. 금융위기가 났고 중국에 대한 불만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80년대 중반에 있었던 중국 경계론이 중국 위협론으로 이제 커지는 상황입니다. 2007년, 2008년을 거치면서 금융위기가 났고 2008년 11월에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이제 새로운 이제 이 금융위기를 해결해야 되는 과제를 받았고 2009년 11월에 중국을 방문하고 이런 걸 계기로 해서 뭐 물론 이제 미국의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결국에는 금융위기를 해소를 했는데 어쨌거나 그때 중국의 도움을 요청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조금 아까 보여드린 저 사진이 바로 그 중국의 협조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벌어졌던 것이죠. 2011년 9월에는 금융위기의 여파로 월가 점령주의가 났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금융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원래 대형 투자은행이라든가 이런 부실 기업들이 경영을 잘못했기 때문에 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정부의 대규모 금융 지원을 받고 회생을 하는데 그 회생 과정에서 기업의 고급 간부들은 뭐 수십억 원, 수백억 원의 보너스를 받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월가에서 이런 비도덕적인 사태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이제 불만을 표명하는 월가 점령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중국에서는 2012년 3월에 왕리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건 중국 내부의 어떤 부패 사건인데 이 시기에 시진핑 당 총서기가 취임을 하게 됩니다. 2012년 11월 15일인데 시진핑 총서기가 취임하는 상황에서 이런 부패 사건이 벌어진 게 문제가 됐습니다. 일단 중국 위협론이 재현이 되고 시진핑 주석이 중국몽이라는 것을 제시하면서 중국이 그동안에는 미국을
큰 나라로 생각하고 중국은 가난한 나라로 생각하고 그랬었다가 미국 별거 아니네. 중국이 강대국이 될 수도 있구만. 이런 식의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중국 위협론이 이제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장면이 이제 바로 이 장면인데, 어, 미국이 중국을 전략적으로 견제하는 또 어떻게 보면 압박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런 상황이 막 벌어졌을 때 이제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해서 자금성 전체를 이제 무대로 해서 환대를 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이 미중 전략 경쟁이 시작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거는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그 미국이 그동안 위대한 나라인데 잘못된 거는 히스패닉, 그죠? 이게 중미와 남미에서 온 불법 체류 외국인들과 싼 가격의 중국 상품이 미국 경제를 나쁘게 만들고 미국의 중산층을 가난하게 만들었다. 이걸 해결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그동안 히스패닉과 중국 상품을 불러온 정치인들을 척결하겠다. 이렇게 구호를 내걸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겁니다. 이때 일본이 노력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를 하려면 인도태평양 전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건의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어,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채택하는 상황이 된 것이고요. 결국은 2018년 7월 6일에 미국이 중국 상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또 중국도 여기서 맞대응을 하면서 드디어 미중 전략 경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 참고로 2018년 6월 12일에 북미 정상회담을 한 거 기억하시죠? 싱가포르에서.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협상을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압박을 하기 위해서 시진핑 주석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시진핑 주석이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해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화가 나서 이 전략 경쟁 중국에 대한 압박을 시작했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이것은 주류 해석은 아닌데 이런 말도 있으니까 흥미롭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2021년 1월에 바이든 정부가 들어왔는데도 중국 견제 기조가 확인이 됐고 이제 올해 2023년 3월에 미국은 중국을 압박을 하고 견제하지만 그것은 디커플링 완전 단절이 아니고 미중 관계가 전반적으로는 유지는 하지만 아주 부분적으로 몇 가지에 대해서만 견제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관계 어려워하는 이런 사진이고요. 결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중 관계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협력과 경쟁, 대립 세 가지 관계에 병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에 대항하는 별도의 질서를 세우겠다가 아니라 미국 주도 단극 질서 소속의 질서에 소속이 됐다라는 걸 인정하고 있고 미국은 중국을 길들이게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2023년 미국은 중국에 대한 압박을 전체적으로는 느슨하게 풀었는데 반도체 등 주요 분야에 대해서만 압박을 강화하는 부분적인 압박으로 바뀌었습니다. 중국도 미국에 대한 불필요한 반발을 멈춘 것으로 평가되는데 첨단 기술 자립을 위한 총력전을 벌이고는 있습니다. 중국은 특히 부동산 문제 등 중국 내부 문제로 일시적으로 수세에 빠져 있습니다. 미중 관계 한반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부는 미중 전략 경쟁이 패권 경쟁 양상으로 이어진다는 가정에서 대외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패권 경쟁이라면 한미동맹 강화, 한일 관계 개선, 한미일 3국 협력체 구축은 옳은 방향입니다. 그런데 전략 경쟁 구도가 유지된다면, 다시 말해서 패권 경쟁이 아니라면 한미동맹 강화와 더불어서 한중 관계, 남북 관계, 한러 관계도 긍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이익 규정과 그 계산법에 맞는 우리만의 독자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 또 한중일 정상회담 성사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요. 남북 간 대화 채널 구축을 하고 한러 간 긴밀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미중 전략 경쟁 시대와 한반도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볼 점들을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